네, 안녕하세요. 교육사회 4주차 수업을 우리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 학습 주제는 그 교육에 대한 그런 해석적 접근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크게 한 세 가지를 우리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그 막스 베버의 그런 어떤 사회과학 방법론을 우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찰스 호튼 쿨리와 조지 허버트 미드의 그런 상징적 상호작용론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일탈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검토를 할 텐데, 저 일탈 행동의 가장 대표적인 이론인 그런 아노미 이론, 그리고 차별적 교제 이론, 그리고 낙인 이론을 우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낙인 이론과 관련해서 심리학에서 많이 쓰는 그런 스티그마 효과와 그런 피그말리언 효과에 대해서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동안 계속 기능론적 관점과 이렇게 갈등론적 관점을 이렇게 집중적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런 기능론과 그런 갈등론의 그런 어떤 공통적인 그런 요소들을 한번 우리가 먼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능론과 갈등론은 그죠? 첫째, 자, 공통적으로 어떤 거시적인 관점으로 사회를 인식해서 어떤 사회 또는 그런 경제 구조라는 그런 거대한 실체가 그 속에 살고 있는 인간을 지배한다고 보았습니다. 자, 그러므로 개인은 하찮은 존재이고 어떤 사회와의 산물일 뿐입니다. 인간은 궁극적으로 어떤 자신의 의지도 어떤 자유도 없는 어떤 사회적으로 만들어진 존재이며 어떤 사회에 의하여 움직여지는 그런 인형과 같은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둘째, 자, 이들이 어떤 사회를 거시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자, 인간의 생활 세계 그리고 각 사회 집단의 내부 세계에 관해서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회 구조에만 관심이 컸지 그 사회 속에 그런 사람들에 관해서는 무관심하였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그 사람들이 자, 무엇을 생각하고 자, 그들이 하는 행위의 의도가 무엇이며 자, 그들의 기쁨과 슬픔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들이 상호 간의 관계를 자, 어떻게 맺으며 살아가는지에 관해서는 소홀히 하였다는 것입니다. 셋째, 자, 기능론과 갈등 이론의 이 두 이론은 자, 공통적으로 어떤 자연과학적인 그런 방법론으로 사회를 연구하였습니다. 그래서 사회 현상도 자연 현상과 마찬가지로 의식도 의지도 없는 그런 사물이 어떤 자연 법칙에 따라 움직인다고 보고 그러한 법칙을 발견하는 것을 연구의 최대의 목표로 삼았다는 점에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우리가 막스 베버의 그런 사회과학 방법론을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자, 막스 베버는 그런 독일의 그런 사회학자입니다. 자, 먼저 막스 베버의 그런 한번 관련되는 그런 저작들을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자, 막스 베버의 가장 중요한 저작이라고 한다면은 바로 그 Economy and Society, 경제와 사회라는 책입니다. 자, 이 책은 1922년도에 만들어진 책입니다. 그리고 이런 책이 미국에서 번역이 되어서 1947년도에 어떤 사회와 경제 조직에 관한 이론이 1947년도 이렇게 발표가 되었는데, 자, 이 책은 그 텔코 파슨스가 이런 경제와 사회라는 책의 일부를 번역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1949년도에 사회과학 방법론이라는 책이 이렇게 미국에서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사회와 관련되는 그 가장 대표적인 책이 바로 이런 막스 베버의 Economy and Society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막스 베버를 갖다가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적어 놓은 책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회는 무엇으로 사는가, 디릭게임 앤 베버. 이 책을 갖다가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도서관에 빌려서 읽든지 아니면 사는 것을 한번 권해드리겠습니다. 이 막스 베버와 이 디릭게임 이론을 아주 쉽게 잘 정리해 둔 책입니다. 김광기 선생님이 지은 책입니다. 그리고 막스 베버 사회과학 반복론 선집이 있습니다. 이 책은 그 막스 베버의 논문 세 편을 갖다 이렇게 수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사회과학과 그리고 사회정책 인식의 그런 객관성이란 논문 한 개와 그리고 사회학 및 그런 경제학에서의 그런 가치 중립의 의미라는 논문, 그리고 사회학 기초 개념이라는 이 논문이
이 책에 이렇게 저기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막스 베버의 우리가 그 사회에 대한 부분을 공부할 때는 이런 Economy and Society와 그리고 이 막스 베버 사회과학 방법론 선집 그리고 우리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 김강기 선생님의 사회는 무엇으로 사는가 드리케 및 베버를 검토를 해보시는 것이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1997년도에 그 국제사회학회 그 IS에서 어떤 교육 사회와 관련되는 그런 20세기의 책을 우리가 조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랭킹 1위를 차지한 것이 바로 막스 베버의 Economy and Society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막스 베버의 다른 책인 그런 프로테스탄티즘 윤리와 어떤 자본주의라는 정신도 지금 4위에 랭킹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육 사회학 혹은 일반 사회를 공부하실 때 제가 한번 추천드리고 싶은 책이 있는데 한번 이 책은 한번 반드시 한번 읽어보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버거만과 버거와 이 루크만이라는 이 사람이 지은 The Social Construction of Reality. 어떤 우리나라에서는 뭐 지식 형성의 뭐 사회학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책을 갖다가 한번 읽어보시면은 우리가 그 사회를 이해하는데 어떤 사회학을 이해하는데 상당히 많은 그런 어떤 그 기초를 우리가 닦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한 번씩 반드시 한번 읽어볼 것을 뭐 권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그 피에르 부르디에 그죠? 이 책, 쿠빌 직계라는 책이 랭킹 6위에 이렇게 올라와 있네요. 뭐 그다음에 7위에 뭐 문명화 가정이라는 책도 있고 그죠? 그다음에 하버마스의 뭐 의사소통 행위 이론도 있고 그죠? 이 텔코 파슨스의 그죠? The Structure of Social Action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도 지금 9위에 올라와 있네요. 이 책은 현재 지금 번역이 지금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좀 공부하시는데 조금 이렇게 예를 좀 먹으시겠습니다. 뭐 이렇게 영어를 잘하시면은 뭐 이 책을 원서로 이렇게 보시는 수밖에는 지금 현재 방법은 없습니다. 네. 자, 여기에서는 그 베보의 그 사회학 혹은 그런 사회과학에 대해서 베보의 입장을 한번 우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자, 사회과학은 도대체 무엇을 하는 학문인가? 자, 이 질문에 대한 그 베보의 답은 비교적 간단 명료합니다. 자, 사회학은 자, 구체적으로 행동하는 자, 인간들에 관한 학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조심할 것은 한 개인의 그런 무의미한 행동, 자, 예를 들면 뭐 코를 후빈하거나 뭐 재채기를 하는 등의 그런 무의식적이고 아무런 의미 없는 행동에 관한 그런 학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자, 베버에 있어서 사회학은 자, 인간들이 하는 행동들 중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사회적 행동을 연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사회적 행동을 연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한 남자가 젊은 여자에게 장미꽃을 하나 건넸다고 해봅시다. 자, 그러한 행위는 자신과 데이트를 하자거나 그 여자에게 어떤 마음이 끌렸다는 점을 그 여자에게 보여주는 매우 훌륭한 그런 사회적인 그런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위에 의해서 우리는 한 가지 단어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음입니다. 자, 이것에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그 이유는 바로 그것이 지금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그런 사회과학과 자연과학의 차이를 분명하게 해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아주 간단히 설명해 보기로 합시다. 자, 바위나 흙, 나무나 꽃, 혹은 물고기나 새 등이 자연현상을 다루는 학문을 우리는 자연과학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사람과 사람들의 관계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문을 우리는 사회과학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을 가르는 가장 핵심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자, 우리는 돌이나 바람 혹은 꽃 그리고 개미 등이 마음 혹은 정신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자, 분명 정신과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인간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베버는 인간에 대해서 다루는 그런 사회과학은 반드시 인간만이 지닌 그런 마음이나 그런 정신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자, 이러한 사석을 기초로 베버는 그런 사회학과 그런 사회학 방법론을 어떤 정교하고 정교하게 이렇게 다듬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이런 그런 사회적 행위는 자, 인간들의 사회에서만 볼 수 있는 것으로서 자, 매우 독특한 현상입니다. 자, 그리고 자, 그러한 독특한 현상을 연구하는 것이 바로 사회학입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자, 사회학은 자, 인간의 사회적 행위에 자, 무엇을 연구하는 것입니까? 자, 그에 대한 답은 바로 인간의 사회적 행위에 그런 숨어 있는 어떤 동기, 모티베이션과 어떤 그것을 둘러싼 그런 주관적 의미, subjective meaning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자, 확실히 베버는 사회적 행위의 동기와 그런 주관적 의미의 이해를 강조함으로써 자, 인간만이 지니는 그런 마음과 정신에 집중을 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이 바로 베버가 보기에 그런 사회과학과 자연과학을 가르는 경계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베버는 그런 행위자들의 그런 독특한 특질이나 어떤 그들이 행위에 부여하는 그런 주관적 의미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동시에 사회 현상에서 법칙 비슷한 것을 찾아서 자, 일반화를 추구하는 것도 가능할 뿐만 아니라 반드시 그것을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자, 베버 당시에 그런 자연과학에서 말하는 그런 철칙 같은 것이 아니면서 그곳에 의미까지 담겨져 있는 그런 법칙과 같은 류의 것은 과연 무엇이란 말입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행위의 규칙성입니다. 자, 베버는 그런 행위의 규칙성의 발견이야말로 어떤 사회과학이 그런 천착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앞서 우리는 그런 베버에게 있어서 그런 사회학의 목적은 인간의 의미가 들어있는 그런 사회적 행위의 이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는 남녀의 만남을 계속 이어가고자 할 때 장미꽃을 건네는 것을 그 예로 들었습니다. 자, 그 장미꽃을 건네는 예에서 남자가 자기 자신의 사랑을 고백하는 행위는 개인의 그런 특이한 그런 독특한 기호를 그런 드러내는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말하자면 그는 그 여자에게 자신의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뱀이 든 술병을 건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사람들은 자신들의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대부분 익히 알고 있는 그런 비슷한 환경, 비슷한 상황 속에서 어떤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방식들, 그런 사회적인 방식들을 채택한다는 것입니다. 베버는 사회학이 이러한 사회적 행위에 관심을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비슷한 상황에서 사람들이 행할 수 있는 그런 규칙적인 그런 사회적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 규칙성을 통해 우리는 인간의 행위에 담겨 있는 그런 의미를 파악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는 자, 이러한 속성을 지닌 그런 사회적 행위의 원인과 그리고 그 과정, 그리고 그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서 사회적 행위에 대한 그런 해석적 이해를 추구하는 과학이 바로 사회학이라고 규정지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작업에서 어떤 초점을 맞추게 할 것은 바로 행위의 규칙성이라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가 지향하고 있는 사회학의 목적지는 사회 현상의 어떤 인과적 설명을 포함하는 그런 해석적 이해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는 그 베보의 그런 문화과학과 그런 사회학의 입장을 갖다가 한번 우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자, 도대체 문화과학이라는 것은 무엇이란 말인가? 자, 이에 답하기 위해서는 먼저 문화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 베버에게서 문화라는 것은 자, 인간의 주관적 행위와 그 객관적 질서의 총합입니다. 자, 이 객관적 질서는 그 자체로가 아니라 자, 어디까지나 개인들에게 그런 주관적 행위를 위한 내적, 외적 상황과 그리고 조건 및 기회가 됨으로써 문화과학적 의미를 갖습니다. 자, 예컨대 종교의 경우에 자, 개인들은
영혼의 구원이라는 그런 초월적 가치를 추구할 수가 있고 어떤 거기에 어떤 주관적인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종교는 그런 주관적인 행위입니다. 자, 그러나 이 행위는 각 개인이 그런 원자화된 고립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구원론이나 어떤 세계관 같은 그런 종교적인 교리, 어떤 신앙 공동체, 그런 성직자 조직, 교회 규율 등 그런 객관화된 질서의 틀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베버에 따르면 자, 문화라는 것은 종교, 정치, 법률, 예술, 과학, 윤리, 에로스 등 인간의 삶의 전 영역을 포괄하며 자, 문화과학은 바로 자, 이런 문화를 인식 대상으로 합니다. 자, 요컨대 문화과학이라는 것은 행위, 질서, 문화라는 공식이 성립합니다. 자, 그러므로 배부의 문화과학은 자, 행위의 측면과 구조의 측면 가운데 어느 하나만 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 둘을 모두 아우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문화과학은 어떤 상위 개념으로서 경제학, 정치학, 역사학, 문화사, 어떤 국가학 등 다양한 인식 영역을 포괄합니다. 베버의 사회학도 바로 이러한 개념적 틀 위에 서 있습니다. 자, 사회학이라는 것은 문화과학의 일부분이며 어떤 사회적인 것, 베버는 사회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사회적인 것은 자, 문화 혹은 문화적인 것의 어떤 일부분이기 때문에 사회학 역시 문화과학과 마찬가지로 어떤 주관적으로 유의미한 인간의 행위와 어떤 그로부터 결과하는 그리고 다시금 그 행위를 위한 그런 상황과 조건 그리고 기회가 되는 객관적 질서라는 두 축 위에서 근거하고 있습니다. 요컨대 사회학은 그런 행위, 질서, 사회, 그런 사회적인 것이라는 공식이 성립합니다. 자, 그러므로 베버의 사회학은 어떤 개인주의적인 사회학도 그런 구조주의적인 사회학도 아니고 자, 이 두 차원이 결합된 어떤 개인주의적 슬러시 구조주의적 사회학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하여 베버의 이런 어떤 인식체계는 미시적인 차원과 어떤 거시적인 차원을 아우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그 상징적인 상호작용 이론을 우리가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 찰스 호튼 쿨리의 그런 어떤 상징적 상호작용 이론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쿨리의 가장 대표적인 저작을 우리가 한 가지 꼽으라면은 Human Nature and the Social Order, 자, 인간의 본성과 그런 사회 질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자, 이 책에서 그 쿨리의 가장 대표적인 그 이론이 한 가지 나오는데 그게 바로 Looking Glass Self라고 어떤 거울 자아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 이론을 갖다가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어떤 그 심리학이나 그런 다양한 그런 사회학에서의 그런 어떤 그 심리 법칙들을 갖다가 이렇게 정리해 놓은 이 책이 있는데 그 연세대학교의 그 심리학과 교수인 그 이동기 교수님께서 이렇게 책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너 이런 심리 법칙 알아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도 상당히 뭐 내용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뭐 도서관에 한번 빌려 보시거나 아니면 뭐 구입해서 한번 보는 것도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쿨리의 Looking Glass Self. 자, 거울 자아 이론은 거울 속 자신을 보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 바라보는 어떤 자신의 모습 혹은 다른 사람들이 기대한다고 생각되는 모습을 자기 모습의 일부분으로 흡수해서 자아상을 형성해가는 이론입니다. 자, 거울 자아 이론은 다른 사람이 자신의 행동을 긍정적으로 인정해주면 자,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만 자, 부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느껴지면 자아상도 부정적이 된다는 이론입니다. 자, 한마디로 타인의 의견에 반응하면서 사회적 자아가 형성된다는 개념입니다. 자, 자아라는 것은 개인적이었다가 나중에 사회적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자, 처음부터 타인과의 그런 유기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성장합니다. 자, 이때 타인의 평가는 거울과 같은 것입니다.
자,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지 상상해보고, 자, 이를 통해서 자신의 외모, 태도, 행위, 어떤 성격 등을 파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거울 자아는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됩니다. 첫 번째는 다른 사람의 눈에 비친 어떤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를 상상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타인의 평가에 어떤 수치심이나 어떤 굴욕감을 느끼는 감정인데, 자, 이러한 느낌을 해석하는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인식한다는 것이 Looking Glass Self, 거울 자아 이론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그 쿨리의 Looking Glass Self, 어떤 거울 자아 이론과 다소 약간 유관한 어떤 그런 그리스 신화를 하나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나르키소스 혹은 나르시스 이야기입니다. 자, 나르키소스는 보이오티아 테스피아에 살던 어떤 젊은 사냥꾼입니다. 그는 하신 케피소스와 님프 리리오페의 아들로서 매우 아름다운 외모를 지녔지만은 그 누구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는 물에 비친 자신의 얼굴에게 이렇게 사랑에 빠지고 어떤 자신의 얼굴만을 바라보다가 죽게 되고, 죽은 그 연못가에서 수선화가 됩니다. 어떤 자기 도취증을 뜻하는 어떤 심리학 개념인 나르시시즘도 이런 나르키소스의 신화에서 유래했습니다. 자, 적당한 나르시시즘은 각박한 현대를 살아가는데 어떤 최소한의 자존감을 주는 그런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자, 이런 나르키소스처럼 어떤 자기 만족의 허상 속에 갇혀서 결국 자신을 병들게 하거나 어떤 죽음에 이르는 어떤 지독한 그런 나르시시즘은 부정적 측면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그 조지 허버트 미드의 그런 상징적인 상호작용 이론을 우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자, 미드의 가장 대표적인 그런 저작을 한 가지 꼽으라면은 Mind, Self, 어떤 Society라는 그런 1934년도에 정신, 자아, 그런 사회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그런 미드의 그런 이론을 갖다 우리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간이라는 그런 생물학적인 존재는 그런 타인과 관계를 맺어야만 하는 그런 사회 속에서 비로소 정신을 지닌 생각하는 존재로 성장합니다. 자, 정신을 단순히 개인 유기체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자, 비록 개인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하더라도, 자, 본질적으로 그것은 사회적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자, 심지어 생물학적 기능조차도 1차적으로는 사회적인 것입니다. 자, 개인의 주관적 경험이 정신의 설명으로 가능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기 위해서는 뇌의 자연적 그런 사회 생물학적 활동과의 관련 속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자, 이것은 단지 정신의 사회적 본질을 인식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자, 정신이 사회적인 과정, 즉 사회적 상호작용의 경험적 매트릭스 안에서 일어나서 발달한다고 간주해야 합니다. 자, 우리는 모든 사람들의 태도를 통제하는 그런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지 않는 한 우리 자신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의식적인 인간으로서 획득한 것이 우리를 사회의 구성원으로 만들며 자아를 부여합니다. 자아들은 다른 자아들과의 그런 분명한 관련 속에서만 존재가 할 수 있습니다. 자, 개인은 자기가 속한 사회적 집단의 다른 구성원들의 자아와 관련해서만 자아를 소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행동의 주체인 그런 주체로서의 나와 그리고 타인의 반응으로서 이루어진 그런 객체로서의 나 사이의 그런 상호 연관성 문제를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자아는 태어나자마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경험과 그런 활동 과정에서 등장하는 것입니다. 자, 완전한 자아는 주체로서의 나와 그런 객체로서의 나의 조화에서 옵니다. 자, 인간은
주체적 자아인 I와 객체적 자아인 me의 그런 상호작용을 통해서 자아인 셀프를 형성합니다. I는 타인의 행동에 대한 우리의 반응인 반면에 me는 우리의 행동을 타자의 시각을 통해서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에 객체적 자아라고 합니다. 자, 미드의 그 아동의 자아 발달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미국의 사회심리학자 조지 미드는 개인의 자아 형성에서 역할에 대한 그런 모방학습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아동의 자아 발달 과정을 크게 3단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1단계는 역할 준비 단계로 어떤 자신이 하는 행동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단지 어른들의 행위를 모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담배를 피운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모른 채 연필을 입에 물고 연기를 뿜는 입모양을 흉내내는 그런 단계입니다. 자, 2단계는 역할 놀이 단계로서 놀이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의 행동을 모방합니다. 자, 아이들은 그런 타인의 역할을 해봄으로써 행동을 모방하고 학습하게 됩니다. 자, 소꿉놀이를 하면서 엄마와 아기의 역할을 동시에 해보기도 하고 의사나 환자 역할을 흉내내면서 점차 사회적인 존재로 발달해 가는 것입니다. 자, 3단계는 역할 게임 단계로서 단순한 역할놀이 수준을 넘어서 복잡한 역할 게임으로 발전합니다. 자기 팀의 역할을 이해하고 잘 수행할 뿐만 아니라 상대 팀의 능력까지 염두에 두고 어떻게 행동할까를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은 자신을 점차 독자적인 행위자로 인정하게 되는데 이를 사회적인 자아라고 합니다. 자,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바라보듯이 스스로를 관찰할 수 있게 되면서 자아 정체성을 형성해 나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그런 미드와 쿨리의 그런 상징적 상호작용 이론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은 어떤 부산대학교에 있는 신문에 있는 내용을 제가 가져온 것입니다. 자, 우리의 자아는 어떻게 형성되는 것일까? 자, 조지 허버트 미드와 찰스 호튼 쿨리는 타인이 없으면 우리의 자아 역시 존재하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전자기기의 발달로 점차 개인들 간의 그런 의사소통이 그런 단절화되고 있는 이 시대에 미드와 쿨리가 강조한 그런 관계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자, 미드와 쿨리는 사회심리학 분야를 개척하고 그런 상징적 상호작용론이라는 그런 이론을 정립한 그런 고전 사회학자입니다. 자, 상징적 상호작용론은 사람들이 서로의 태도를 해석하고 이러한 해석을 바탕으로 의미를 도출해 행동한다고 가정하고 있습니다. 자, 미드는 자아를 사고, 의지, 행위 등 여러 작용이 이루어지는 그런 자율성을 가진 주체로 정의합니다. 또한 자아는 태어나면서 어떤 생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그런 상호작용을 통해서 생겨난다고 합니다. 자, 이러한 이유로 쿨리는 타인을 거울 자아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자, 자아를 이루는 그런 핵심 과정인 그런 상호작용은 다른 사람의 행동에 대한 그런 직접적인 반응으로 나타나는 그런 비상징적인 행위와 그 안에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그런 상징적인 행위로 나뉩니다. 자, 이 중 상징적 상호작용을 통해서 개인 간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미드와 쿨리는 개인들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사회를 분석하기 때문에 개인은 더 이상 사회적 구조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꼭두각시가 아닌 것입니다. 자, 김진업 교수는 구조적인 논의로 인해서 개인의 주체성이 홀대되어 왔던 흐름 속에서 이들의 연구는 특별히 개인의 주체성을 강조해
의의를 가진다고 전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언론형 외톨이들이 생겨나고 있고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기도 합니다. 자, 여기에 과학기술과 가상세계의 발달이 더해져서 외톨이라도 즐겁게 살 수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서로에게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성숙한 자아를 형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관계 맺고 사는 사람들과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하고 그 속에서 자아를 찾으라는 그런 미도와 쿨리의 메시지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 이유일 것입니다. 우리가 2주차부터 지금 오늘 4주차 수업까지 3주차 수업 동안 그런 기능론, 그런 갈등론, 그리고 이 상징적 상호작용론을 우리가 지금까지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들 세 관점을 어떤 정리하는 차원에서 한번 기본 전제와 그리고 기본 입장, 어떤 비판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능론입니다. 기능론은 기본 전제는 사회는 유기체와 매우 유사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사회 유기체설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 입장은 사회는 유기체처럼 다양한 부분들이 상호 의존적으로 맞물려서 하나의 체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각 부분들은 사회 전체의 존속과 통합을 위해서 맡은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회의 각 부분들이 제 기능을 온전히 수행할 때 사회는 조화와 균형을 이루며 이를 통해서 안정과 질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사회의 유지에 필요한 핵심적인 가치나 규범에 관하여 사회적 합의를 이루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비판점은 혁명과 같은 그런 급격한 사회 변동을 설명하기 어렵다는 점이고, 그리고 사회 질서와 안정을 지나치게 강조해서 기득권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그런 논리로 이용될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갈등론을 살펴보겠습니다. 갈등론의 기본 전제는 사회를 구성하는 그런 다양한 사회적 관계들은 기본적으로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이며 희소 가치의 배분에 관하여 양자의 이익은 양립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기본 입장은 사회에는 그런 사회적인 희소 가치를 둘러싼 사회 구성원들 간의 갈등과 대립이 상존한다는 것입니다. 사회 구조나 제도는 지배 집단이 자신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서 강제와 억압으로 규정한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지배 세력과 피지배 세력 간에는 갈등이 필연적이며 이러한 갈등이 사회 변동의 원동력이 된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비판점은 사회의 각 부분 간이 복잡한 관계를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로 단순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화와 협동, 그리고 사회적 합의를 경시하고 있다는 점도 비판점에 해당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징적 상호작용론입니다. 상징적 상호작용론의 기본 전제는 인간은 자율성을 지닌 능동적인 존재이며 상징을 활용해서 사물이나 행위에 담긴 그런 복잡한 의미를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본 입장은 인간은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한 그런 정의, 즉 상황 정의의 기초에서 각자의 주관적인 신념과 가치에 따라서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사물이나 행위의 본질은 그것이 존재하는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행위 주체인 인간이 부여하는 의미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사회적 상호작용은 개인이 타인의 행위에 대하여 그 의미를 해석하고 반응을 보이는 과정입니다. 비판점은 개인의 행위가 사회 구조나 제도의 영향에 의해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부터는 우리가 일탈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사회 구성원의 행위가
자, 정상적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법이나 도덕 등을 사회 규범, 즉 사회에서 공동생활을 해 나가기 위해서 사회 구성원이 지켜야 할 행위의 기준이나 규칙이 바로 사회 규범인데, 자, 이러한 사회 규범에 어긋나는 행위를 일탈 행동이라고 합니다. 즉 일탈 행동은 사회 구성원이 용인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는 그런 행동입니다. 자, 일탈 행동을 판단하는 기준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1970년대에는 여성이 짧은 치마를 입고 다니는 것을 단속하였지만 오늘날은 그렇지 않습니다. 또한 일탈 행동을 규정하는 기준은 장소와 사회에 따라 달라지기도 합니다. 자, 여성이 남성과 같이 교육을 받는 것이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일부 이슬람 국가에서는 일탈 행동이 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일탈 행동은 상황에 따라 다르게 규정되는 그런 상대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네모 박스를 보실까요? 범죄와 일탈 행동의 그런 관계입니다. 자, 범죄는 법을 위반하는 행위로 일탈 행동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모든 일탈 행동이 범죄인 것은 아닙니다. 자, 음주운전은 법을 위반하는 범죄이면서 동시에 일탈 행동에 해당합니다. 반면에 학교에 무단 결석하는 것은 범죄는 아니지만 일탈 행동에 해당됩니다. 자, 일탈 행동은 사회 규범에서 어떤 벗어난 행위이기 때문에 어떤 부정적으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범죄와 같은 그런 일탈 행동이 증가하면 사회는 그만큼 불안정해지고 혼란을 겪을 가능성이 커지는 등과 같이, 자, 일탈 행동은 대부분 현존하는 사회 질서 유지에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일탈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증가하면 사회적 가치와 규범이 무너져 사회가 무질서 상태에 빠져들 수도 있습니다. 자, 이 때문에 대부분 사회에는 일탈 행동의 발생을 막으려고 노력합니다. 자, 일탈 행동을 하지 않도록 구성원들을 교육하고, 자, 일탈 행동을 한 사람에게 형벌이나 비난과 같은 사적 제재를 가하는 것은, 자, 일탈 행동이 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일탈 행동이 사회에 반드시 부정적인 영향만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에 큰 충격을 주는 그런 일탈 행동이 발생하면 많은 사회 구성원들은 사회 규범에 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또한 사회 제도의 문제점은 무엇이며, 자, 그 문제점을 어떻게 보완할지 고민하고 논의하기도 합니다. 자, 이는 일탈 행동을 통해서 사회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시대를 앞서가는 그런 천재나 선구자의 행동도 그 당시 사회 규범에 비추어 보면 일탈 행동에 해당할 때가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들의 창의적이고 선구자적인 행동이 때로는 사회의 변동과 발전을 이끄는 촉매제가 되기도 한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그 일탈 행동의 그 유형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노미 이론입니다. 자, 기런 이론을 대표하는 그런 디릭 게임은, 자, 급격한 사회 변동으로 기존의 지배적인 규범이나 가치관이 무너지고, 자, 이를 대체할 그런 새로운 가치관이 정립하지 않은 그런 혼란한 그런 무규범 상태를 아노미라고 하였습니다. 자, 사람들은 규범이 급격하게 변화하거나, 자, 보편적인 규범의 그런 통제력이 약해질 때 그런 규범적인 혼란을 겪기 쉽고, 자, 이에 따라 정서적 불안정에 빠지거나 규범적 일관성을 가지기 어려워져 비행이나 범죄와 같은 그런 일탈 행동을 저지른다는 것입니다. 자, 예컨대 젊은이가 노인을 함부로 대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이는 사회 변동에 따라서 노인을 공경해야 한다는 어떤 기존의 가치관이 약화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머튼은 문화적인 목표와 제도적인 수단 간의 괴리에 따른 가치관의 혼란 상태를 아노미라고 규정하였습니다. 사회 구성원은 사회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그런 문화적인 목표가 있는데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을 때 개인은 아노미 상태에 빠지고 그에 따라 일탈 행동을 저지른다는 것입니다. 즉 욕구나 목표가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합법적인 그런 수단을 가지지 못할 때 일탈 행동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보는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면 물질적으로 풍족한 그런 현대 사회에서도 절도와 같은 범죄가 왜 발생합니까? 이는 경제적으로 윤택한 삶을 누리고자 하는 그런 목표는 있지만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갈등 이론에서는 이 불평등한 사회 구조와 이런 계급 간 갈등으로 인해서 일탈 행동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등 이론에서는 일탈이라는 것은 구조적 모순의 결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그런 일탈 행동의 한 가지 유형인 어떤 차별적인 교제 이론을 살펴보겠습니다. 차별적인 교제 이론은 일탈 행동을 하는 집단이나 개인과 접촉함으로써 그죠? 일탈 행동을 저지르는 방법을 자연스럽게 배워 일탈자가 된다는 이론입니다. 개인이 우범자들과 지속해서 교류함으로써 일탈자가 되는 것은 차별적인 교제 이론으로 잘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일탈 행동이나 범죄를 저지른 경험이 있는 그런 사람들과 교제를 많이 하는 사람은 그들에게서 반사회적인 행동과 문화 그리고 범죄를 정당화하는 논리 등을 학습할 기회가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일탈 행동이나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차별적 교제 이론은 일탈 행동이 발생하는 과정을 설명하는 데는 용이하지만 그런 일탈 행동을 하는 집단과 교류하는 사람이 모두 일탈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일정 부분의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낙인 이론, 나벨링 시어리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낙인 이론이라는 것은 어떤 개인이나 그런 집단의 행위를 다른 사람들이 일탈이라고 규정하면 그 행위가 곧 일탈 행동이 된다고 보는 이론입니다. 낙인 이론에서는 일탈 행동의 상대성을 강조합니다. 즉 일탈은 특정 행위 자체가 가지는 그런 본질적인 특성이 아니라 그 행위가 발생하는 그런 상황과 여건에 따라 규정되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낙인 이론은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집단이나 어떤 개인의 낙인 찍기가 일탈자를 만들어낸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게 일탈자라는 그런 낙인이 찍히면 일탈자는 자신이 일탈자라는 생각을 더 강하게 하고 이에 따라 일탈 행동을 계속하게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과자가 지속해서 일탈 행동을 저지르는 사례는 낙인 이론으로 설명하기에 용이합니다. 하지만 낙인 이론은 사회적으로 낙인 찍히지 않은 상태에서도 계속 일탈 행동을 저지르는 사람의 행동을 설명하기 곤란하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그 네모 박스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낙인 이론에 따르면 사람들은 일상생활에서 신호등을 위반하는 것과 같은 그런 가벼운 그런 일탈 행동을 저지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일탈 행동은 사람들의 눈에 잘 띄지 않거나 특별히 문제시 되지 않는 때가 많은데 이러한 일탈 행동을 1차적인 일탈, 즉 가볍고 일시적이며
자, 드러나지 않을 수 있어 대부분을 잘 모르고 지나치는 일탈이라고 합니다. 자, 이러한 1차적인 일탈 때문에 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자, 일탈자라는 낙인이 찍히게 되면은 자, 그 일탈자는 스스로 자신이 일탈자라는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게 되고 자, 이에 따라 자, 일탈 행동이 계속해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나타나는 일탈 행동을 2차적인 일탈, 즉 습관화된 일탈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그 낙인 이론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그런 스티그마 효과와 그 반대되는 개념인 그 피그말리온 효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티그마 효과는 어떤 사람에게 부정적인 그런 편견의 낙인, 즉 스티그마, 즉 가축의 몸에 소유권을 표시하기 위해서 달군 인두를 찍었던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편견의 낙인이 찍히면은 실제로 그 부정적인 생각이 마음에 자리를 잡게 되고 그 낙인대로 행동하게 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피그말리온 효과는 스티그마 효과와 반대되는 개념인데 타인의 그런 긍정적인 기대나 믿음이 있을 때 자신도 스스로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게 되고 그 기대대로 행동하게 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비 교사나 그죠? 현직 교사 선생님들만다 자기가 맡고 있는 그 학생들에게만다 항상 그런 긍정적인 기대나 믿음을 갖는 것이 항상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이 만다 자기 자식을 갖다가 비하하거나 자기 자식을 갖다가 모자란다고 이렇게 탓하기보다 만다 자기 자식에게 만다 항상 긍정적인 기대나 믿음을 가지면 만다 그 자식이 만다 그 부모님으로 통해서 만다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그 기대대로 열심히 만다 행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티그마 효과와 이 피그말리 효과라는 것은 학교에서 가정에서 아니면은 뭐 직장 생활에서 그죠 모두 다 필요한 그런 어떤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이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것은 사실은 그리스 신화에서 이렇게 나온 내용입니다. 그 네모 박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그말리온은 자, 키프로스 섬에 살던 그런 조각가입니다. 자, 일설에 의하면은 그는 키프로스의 왕이라고도 합니다. 키프로스 섬의 여인들, 즉 프로포이티데스는 아프로디테의 숭배를 거부한 벌로 매춘부가 되었습니다. 자, 피그말리온은 자, 그런 모습을 보고 여인들을 증오하게 됩니다. 피그말리온은 상아로 자신의 이상에 맞는 그런 여인을 조각하였고 조각상을 치장해주고 잠자리를 함께하는 등 살아있는 것처럼 대했습니다. 자, 아프로디테의 축제날 피그말리온은 제물을 바치며 조각상과 같은 여인을 아내로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는 차마 조각상을 아내로 달라고는 하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프로디테는 피그말리온이 원하는 바를 알아채렸고 호의의 표시로 불길이 3번이나 타오르게 했습니다. 피그말리온이 집에 돌아오자 조각상은 살아있는 인간이 되었고 자, 피그말리온은 아프로디테에게 기도를 올리고 조각상 여인에게 입을 맞추었습니다. 자, 피그말리온은 조각상 여인과 결혼하였고 자, 결혼식에는 아프로디테가 참석했다고 합니다. 둘의 자식인 파포스의 이름에서 도시 파포스의 이름이 유래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3주 동안 기능론, 갈등론, 상징적 상호작용론 이런 어떤 3가지 관점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종합하면 자, 교육을 그리고 나아가 사회를 자, 거시적 관점에서 구조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고 우리가 단정하거나 미시적 관점에서 행위자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 간다고 주장하는 것은 자, 어느 쪽도 올바른 이론을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자, 교육이 무엇인가? 자, 교육은 왜 하는가? 자, 교육을 왜 받는가?
자, 교육을 움직이는 힘은 무엇인가 등을 정확히 이해하고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으려면 자, 거시적 관점과 아울러서 미시적 관점을 견지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연구자는 모름지기 역사를 만들어가는 그런 자연의 조건과 사회 구조의 힘,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간의 의지와 결단의 중요성을 모두 존중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네, 긴 시간 동안 강의를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는 주교재 3장 교육제도의 형성과 확대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